됐고요. 오케이. 이건 다 떠놓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변동이 있나요? 비트코인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있어요? 변화가 있나 보죠? 변화가 있군요. 변화가 있었군요. 자, 타이틀 고치고. 퍼즐나게 좀 자고 싶네요. 나이 좀 자고 싶다. 라스텐이요? 게임? 화려한 인생님 이제 질문 주셨는데 리플은 주식인가요? 판단 나나요? 판단 되나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자문자답하셨나? 리플은 아니요는 또 무슨 말이시죠? XRP 얘기하시는 거죠? 김창국님 질문 주시는데 필리핀 구간 지금 OD에 쓰고 있나요? 질문 주시는데 반짝반짝님 워라 어서오세요. 그거 같이 볼까요? OD의 상황 좀 볼까요? 자, OD의 상황 한번 쭉 봅시다. 기수부터 시작해갖고 브리핑 좀 하죠. 야오! 지금 비수 상황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400만 개. 자, 우리나라에서 XRP 거래량이 제일 많은 업비트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자, 업비트 너는 몇 개냐 지금? 한 2천만 개 거래되고 있니? 한번 비교해보죠.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는지. 거래소 둘러보기. 어우, 야, 4천만 개. 역시 이게 업비트 유동성 보세요. 이게 지금 오더북에 막 80만 개, 50만 개, 60만 개. 이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거래하기도 되게 좋죠. 특히 이제 투기자들이 단타치기 너무 좋거든요. 거래량 장난 아니네요. 자, 어쨌든 빗소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달이랑 또 달라요. 지난달은 이제 1000만 개를 못 넘었는데 1000만 개를 넘어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스피치 가보죠. 이거 보고 나서 부산어묵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자, 코인스피치 봅시다. 인디케이터로 볼륨 지표를 꺼내야 되니까 볼륨을 간단히 입력하고 눌러주고요.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저께 210만 개, 그리고 어제가 100만 개, 그리고 오늘이 86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평균 100만 개 찍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불과 한 10월달 볼까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17만 개, 12만 개, 이거 뭐야? 5만 6천 개, 5만 6천 개, 6만 4천 개 막 이랬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 한 달 지나갔고 지금 평균 100만 개까지 갑자기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거 ODL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끌어올라오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빗소가 해냈던 것처럼 빗소도 이렇게 바닥이었거든요. ODL 쓰면서 이게 3달 만에 오늘날 1000만 개를 돌파하게 됐는데, 필리핀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빗소처럼 1000만 개까지 3달 지나서 간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거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도 없고 볼륨도 없던 그런 곳에서 실제 유스케이스 때문에 유동성과 볼륨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ODL이 엑스라피드예요. 자, 그리고 부산어묵님 질문사항에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결례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 주셨냐면, 혹시 XRP 가격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팩토리님은 어떠신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떨어지면은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은 거는 동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런 맥락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만 저는 막 그런 거는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미래 가격 얘기 되게 많은데,
2017년 말까지는 뭐 589달러 그 선동이 글로벌하게 되게 많았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올해 7월까지 뭐 10,000원 간다. 그리고 또 뭐 되게 많죠. 아류작들 되게 많아요. 200,000원 간다. 뭐 언제 어떻게 된다. 언제부터 펌핑 된다. 막 이런 얘기 쓰도록 했는데 다 틀렸죠. 어김없이 다 틀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안 믿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얘기에 대해 기대를 하시거나 믿었던 분들은 굉장히 실망감도 크고 심지어 막 배신감 느껴갖고 분노도 생기시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더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배신감, 분노 막 이런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모든 막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들 텐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말 자체를 애초에 믿지도 않고 전혀 근거 없고 그냥 볼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거들떠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저 역시 기분은 안 좋기는 하죠. 근데 다행히 막 그게 기분 안 좋은 정도에서 끝나지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상 가셨던 분들은 누군가한테 되게 막 하소연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소연을 뛰어넘어서 뭐 책임을 묻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뭔가 누군가에게 너 책임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게 뭐 리프사가 됐든 뭐가 됐던 간에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리프사가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만약에 리프사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연말까지 뭐 589달러다 이런 얘기 했으면 당연히 리프사 이제 멱살 잡으러 가야 되죠. 근데 리프사는 애초부터 막 애초부터 4, 5년을 얘기했거든요. 뭐 3년, 4년, 4년, 5년을 얘기했는데 뭔가 리프사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죠. 사실상 오히려 선동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리프사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맨날 XRP 갖고 연말 되면 589달러 뭐 올해 7월까지 10,000원 막 이런 얘기를 막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사실 분노가 그만큼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년이요? 저는 가격 예측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가격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본인이 신이라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냥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오를 수도 있다. 또는 지금보다 내려갈 것 같다. 뭐 이 정도 갖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언제 얼마 된다. 뭐 정확하게 찍어갖고 언제 뭐 올해 연말 12월 31일 날 선물로 우리들한테 산타 선물로 10,000원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 후드려 맞아야죠. 진짜 뻘소리죠 그런 거는. 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는 제 생각을 좀 답변 드렸고요. 또 어떤 얘기 나왔죠? 봅시다. 이규섭님 얘기. 그 볼륨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가 맞는지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네요 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ODA 볼륨이 아까 보셨잖아요. ODA 비소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개 찍었거든요. 근데 봅시다. 뭐가 문제냐면 이게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하는 오늘날의 XRP 전체 볼륨이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 등록된 것들의 전체 볼륨인데 이거 보세요. 얼마예요? 13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13억 달러. 근데 ODL 얼마라고요? 1,400만 개. 그러면은 달러로 했을 땐 0.2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럼 700만 달러거든요. 그냥 100만이라고 적어야겠네요. 지금 유스케이스에 의한 볼륨이 700만,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게 13억 달러. 상대가 안 되죠. 이거 갖고 영향을 주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죠. 한 반반, 계속 말씀드리자 반반 치킨 되면 또 몰라도 얘가 한 7억인데 얘가 한 6억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압도적인 물량 자체가 지금 볼륨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여드렸지만 XRP 가장 많은 페어 볼륨이 뭐다? 이 쌉스캠 테더 그리고 비트코인이잖아요. 법정 화폐 어제 보셨죠? 볼륨 비율 상대가 안 돼요. 얘네 둘한테. 얘네 둘이 합치면 한 70%거든요. 전체 볼륨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반전이 있기를 좀 기대하는 건 힘듭니다. 다만 이제 이규성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가져간 게
이제 외환 시장에 있는 법정화폐와 약간 유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볼륨만 많아진다면은 가격,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구조기는 한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존의 그 기존에 없던 새로운 타입이잖아요. 뉴 타입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외환 시장은 진짜 법정화폐라는 걸로 그거를 모델 삼아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매개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들고 하는 거라 일단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제 브릿지 볼륨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델링을 갖추긴 했다. 하지만 새로운 매개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100%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개체만 동일했으면은 기존에 이제 그 선례가 있잖아요. 외환시장에서의.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다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한데 100%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장담을 할 수 없죠. 새로운 매개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 투기 자금이죠, 저게. 김동환님, 저 죽고 오르면 자식한테 어떻게 상속해주죠? 그 계정 그거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시크릿 키를. 이동일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네, 이동일님 오랜만이시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비트 스탬프와 빗소 둘간에는 빗소로 XRP가 보내지는데 비트 스탬프 마켓메이커는 XRP를 어디서 수급할까요? 질문 주셨네요. 네. 질문 드릴게요. 아니 질문 답변 드릴게요. 자,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자 볼게요. 지금 오더북 두껍네. 이 자식 봐라. 아주 그냥 굉장히 두꺼운데? 두꺼워버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마켓메이커가 쌓아올린 이제 오더북인데 지금 현실은 이렇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멕시코 페소로 오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ODL을 쓸 때는 인플로우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XRP를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그래서 이쪽 오더북을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 마켓메이커의 오더북은 내가 XRP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ODL로 온 XRP를 멕시코 페소로 바꿔줄게. 대신에 시장 가격보다 싸게 해서.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켓메이커가 XRP를 수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동일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약간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마켓메이커 좋아. 이거 싸게 XRP는 구매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잖아. XRP만 계속 사갖고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서 계속 늘리기만 할 거야? 당연히 아니죠. 이쪽 포지션도 잡습니다. 마켓메이커는 양쪽도 잡아요. 어디 가면 되죠? XRP 요거를 비트 스탬프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 스탬프에 가갖고 옮겨서 3초만 옮기니까요. 옮겨갖고 이쪽 포지션 잡으면 돼요. 어떤 포지션이죠? XRP 팔게. 너는 뭘 달라? 달러를 달라. 가격은 어떻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요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은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계속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박힌다님 얘기하시는데 어제랑 지금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라서 똑같은 얘기들은 좀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 양자 컴퓨터나 뭐 암호화폐 위기라고요? 영상님께서 양자 컴퓨터 얘기하셨는데 양자 컴퓨터 나와서 암호화폐가 위기면은 암호화폐랑 비슷한 등급의 크립토그래피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을 쓴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털 사이트, 금융 사이트 계정을 암호화하거나 해시하는데 똑같은 강도로 쓴 애들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전부 다 위험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비트수만 늘려도 돼요. 지금 보통 보면은 256비트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512비트 해시값도 쓰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오늘날의 연산 능력으로는 해커가 그거를 역계산했는데 전수조사로 했을 때죠. 전수조사로 역조사했을 때 거의 뭐 천문학적인 시간이 들게끔 만듦으로써 그거 자체를 의미 없게 해서 안전하게 만든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리잖아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연산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시간 걸리는 거를 크게 단축해서 뭐 이틀이나 3일 만에 역계산이 가능하면 해킹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비트 수를 늘리면 돼요. 왜 못 늘리는지 아세요? 사실 지금이라도 막 이런 궁금증 안 드세요? 지금 512비트가 아니라 그 뭐 이제 비트 수가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비트 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이거를 해독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비트 수를 지금이라도 막 1기가 단위 비트가 제일 낮은 단위거든요. 하물며 메가 단위로 만들면 8비트가 1바이트예요. 1바이트가 1024개 모여서 1024바이트가 되면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연산하는데 쓰는 키 길이를 1메가바이트로 늘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못하냐면은 암호화하는데도 들어가는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연산 능력이 안 되는데 1메가까지 끌어올리면은 암호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적정 타협점을 본 거예요. 지금 암호화하는 쪽에서도 충분히 적당한 시간 안에 암호화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키 길이, 그리고 동시에 그 정도의 키 길이를 거꾸로 해독하려고 했을 때 충분히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리는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설정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컴퓨터도 연산 능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막 64비트를 썼어요. 32비트도 쓰고 뭐 120비트도 쓰고. 근데 그게 점점 256, 512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늘리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못 봤지만 뭐 양자 암호학이란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 그 디테일을 모릅니다. 양자 암호학은 들어봤는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얘기로 양자 암호학이라고 지칭하는지, 양자 암호학이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암호학 쪽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 양자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다 망한다 이런 얘기는 좀 굉장히 심하게 과도하게 부풀려진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과 데스티네이션 태그.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로 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동일님이 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외에도 지금 조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같이 자료를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 많은 정보를 캐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사케토바, 이 친구도 지금 데스티네이션 태그 막 정리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보면 정리하고 있죠. 이 사람도 하고 있고, 또 누구 있더라? 서양인 쪽에는 뭐지? HMAC 태그인가? 아이디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동일님이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가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동일님도 작업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OD에 관련된 거. 100만 개 채우고 어플 삭제요? 와우. 100만 개면은 XRP 갚으신데? 최 작가님 오라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투기 목적의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거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5대 볼륨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 비즈니스에 의한 그런 필요에 의한 유스케이스 볼륨이 많이 올라가야 우리가 바라는 비트코인과 테더에 이끌리지 않고 그냥 XRP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해관계자들,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XRP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내려가겠죠. 예. 적어도 ODA 볼륨이 많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과 테더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예. 한 절반 이상 갖고 오면은 약간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겠죠. 반반쯤 할 수 있으면 볼륨에서. 우리 간단히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충. 자, 빗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냥 추세적인 그런 방향으로서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보면은 한 지금 6달치 볼륨을 볼게요. 보면은 이 ODL이 쓰이기 시작한 초창기 때요. 이 지금 7월 29일 그리고 8월 5일 지금 보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끄는 것 같거든요. 그죠? 8월 5일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ODL이 쓰이기 전에는 일주일간 볼륨을 다 합치면은 한 870만 개밖에 안 됐어요. 이 빗소의 지금 거래량이 일주일 단위가. 근데 ODL을 쓰고 나서 오늘날에 와갖고 6,700만 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800만 개이던 게 6,700만 개까지 상승을 했으면은 몇 배 상승일까요? 지금 87에 56에 88에 64 한 8배 가량 됐거든요. 3달에 8배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인 비율이고 절대적인 수치로는 3달 만에 한 6천만 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해보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머니그램을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머니그램이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게 10%랬거든요. 예, 머니그램 본인들이 멕시코로 돈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10%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10%가 한 이 정도 되고 6천만 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플 CEO가 얘기한 건 80% 이상이 ODL 볼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5천만 개 정도만 ODL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0%쓴 게 5천만 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늘린다. 한 반까지 늘린다고 가정해보죠. 반까지 늘리면 5배니까 2억 5천만 개가 될 거거든요. 그죠? 네, 될 거고 이 증가하는 추세상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 3달마다 한 6천만 개씩 는다. 그럼 내년 중에는 이 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니그램에 한 절반까지 써준다는 가정하에. 그럼 4억 개는 충분히 찍을 수 있거든요. 내년 말까지 해서 빗소만 해도. 예. 이거 지금 오늘날 달러로 계산하면은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그래도 부족하다 많이. 예, 많이 부족하네요. 이 추세를 유지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좀 많이 부족하다. 오늘날 지금 거래 볼륨, 투기 목적 거래 볼륨이 물론 코인마켓캡이 뻥 볼륨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아까 보신 것처럼 13억 달러 나오잖아요. 더 가야 돼. 이 추세보다 더 빠른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빗소만 따졌을 때고 만약에 빗소 같은 거래소 이렇게 내년 말까지 한 4억 개 정도 찍을 수 있는 5대 거래소가 한 7개까지 나온다. 그러면 요거 7배니까 한 1억 달러 넘겠네요. 1억 4천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하루에 브릿지로 떼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느린 것 같네요. 이거보다 좀 더 빠른 성장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추세대로 대충 계산했을 때는 내년 연말까지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세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비. 근데 확실히 이 성장 속도가 그냥 똑같은 뭐랄까요, 그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형 그래프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수의 느낌으로 성장하는 추세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미래가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성장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갑자기 오버워치 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오버워치 땡긴다. 왜 땡기지? 하이요? 막 이러면서. 옛날에 오버워치 그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주셨어요. 오버워치 출시할 때 같이 하자고. 근데 정작 같이 많이 못 해봤어. 하이요? 그 송하나 맨날 하이요? 인사하면 그거 하는데
그쵸. 종란님이 얘기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메이저 은행이 진입하면은 이 추세가 판도가 많이 바뀌겠죠. 맞습니다. 종란님이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지금 머니그램 갖고만 추세를 진단한 거기 때문에 변수가 더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종란님이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메이저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빗소가 사용하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이 추가되면은 이 추세는 확실히 더 상승세가 가파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죠. 고급 시계 오버워치 돌아가는데요? 제 PC 꼬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꼬쟁이 아닙니다. 제 PC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제 PC 완전 꼬쟁이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그래도 외장 그래픽 카드도 있어요. 이거 1060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최신 그래픽 카드에 비하면 못하지만 어쨌든 탑재가 되어 있어요. 독일은행 ODL 쓸까요? 질문 주시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죠.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독일 쪽 은행 관련돼서는 뭔가 엮이는 정보가 없었는데요. 없습니다. 뭔가 관련 있는 정보가. 그래서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곳이고 대탑이었어요. K주달님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강태포님이 이제 증권 관련 판매형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쵸? 미국에서 빨리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는 리프사가 넌지시 얘기한 것들이 있었죠.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도 얘기했지만 SEC가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낼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고 저 역시도 그쪽에 가깝고요. 그냥 흐지부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리프사가 이거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브릿지 커런시로 키워내서 유스 케이스가 있는 걸로 키워내서 보여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미국에서도 영국에서처럼 익스체인지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줄 것 같아요. 일본 외환시장 규모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건수는 공개 안 했고요. 머니그램 관련된 송금 볼륨을 리프 CEO가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동일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 건수, 트랜잭션 건수는 없고 다만 이 빗소의 오늘날 거래 볼륨의 80% 이상이 지금 머니그램 ODL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뭐 SEC야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리프사가 워싱턴에다가 그 본인들 사무실 만들고 로비하고 있잖아요. 그 로비가 뭐 뇌물 먹이는 걸로 좀 생각되기 쉬워지는데 뭐 로비라는 게 꼭 뇌물은 아니죠. 그 활동에는 리프사가 교육시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야, XRP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XRP가 뭐 이렇다 얘기 많은데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도 돼 있고 다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재무부 장관 같이 SEC랑 토론하는요? 12월 4일이면 내일이네요. 미국 시간으로 12월 4일이면 우리 시간은 내일이네요. 그쵸. 혜연비님이 얘기해주신 것도 참고하시고요. 킴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얘기해볼게요. 지금 멕시코 거래하는 비교가 안되겠네요. 일본 ODL 오픈하면요 얘기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시장이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어떤 시장들이 있냐면 외환시장이 있고요. 외환시장 다음에 바로 기업 대금 처리하는 바로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트레이드 파이낸스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리테일 레미턴스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XRP랑 리플에 관심 있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가 하려는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시장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그 XRP라는 암호화폐에 치중해갖고 그쪽만 보신 분들이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리프사가 노리는 거는 외환시장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트레이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 수출입할 때 쓰는 무역대금, 그 분야랑 레미턴스라고 부르는 이 리테일, 개개인 간에 송금하는 이 영역 세 가지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게 레미턴스 분야의 송금 분야. 그리고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큰 분야인 게 이 기업대금, 수출입대금 처리하는 무역금융. 그리고 이보다도 압도적으로 가장 큰 게 외환시장입니다. 시장 규모에서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은 분명 이런 의문사항이 생길 겁니다. 아니 리프사 큰 꿈을 가져야지 제일 작은 레미턴스 시장 왜 여기에 손을 대고 있냐? 너 뭐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없잖아요. 애초에 XRP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달러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되죠. 달러는 유동성 어마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XRP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은 시장에서 유동성과 볼륨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더 큰 시장에 액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만들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볼륨을 만들어 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아기들이 이제 그 걸음마 떼는 것처럼 제일 작은 레미턴스, 송금 분야부터 지금 차근차근 밟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레미턴스 분야에서는 지금 멕시코가 일본보다 송금량이 많아요. 이제 킴님이 얘기하신 거는 전체 사이즈, 외환시장까지 합치면 일본이 압도적일 텐데 그게 아니라 레미턴스만 갖고 따지면은 멕시코가 더 많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안 돼요. 레미턴스 분야만 따지고 보면은 멕시코한테 안 됩니다. 상당히 의외겠지만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인도가 짱이고요. 보이시죠? 인도가 넘버 1이고 차이나가 넘버 2, 멕시코가 넘버 3입니다. 일본 어디 있는지 볼까요? 레미턴스 분야에서. 일본 순위에도 안 보이죠? 한국 26위, 일본 29위. 보이시나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일본이 이게 단위가 뭔지 눈에 확 안 띄어갖고 제가 못 찾는데 단위 뭐 중요하지 않고 숫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일본 29위 레미턴스 규모 5.634죠. 자 보세요. 멕시코 몇이죠? 35.659예요 7배요 7배 레미턴스 분야에서. 그래서 킴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레미턴스 분야만 따지고 들면은 처음에는 어차피 일본 ODL 오픈돼도 레미턴스밖에 못 써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유동성이 무역대금이나 외환시장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못해요. 지금 못해. 안돼. 그렇기 때문에 레미턴스부터 손을 댈 텐데 일본은 규모가 작습니다. 레미턴스 분야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오픈하면 ODL 볼륨이 확 커질 거라는 그런 예상은 이뤄지기 굉장히 힘들다.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준영님께서 헬조선 한국서 해외 송금으로 XRP 허용할 때쯤에 XRP 떡상을 기대합니다. 그때는 들고 가야죠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 나온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ODL을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면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그거 갖춰야 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래소들이 은행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리플렛 멤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코인원이 있는데 문제는 법상에서 코인원이 암호화폐 갖다 송금하는 거 관련해 갖고 이제 계좌 만들어서 저기 슬퍼지네 갑자기. 은행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법상에서. 그 법이 개정된 게 시작이 돼야지 이제 그런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거든요. 근데 그 법 시행일이 여러분들 보셨죠? 1년 뒤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6달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늦으면 1년 6개월 지나야지 그 전제 조건들을 갖출 수 있어요. ODL 쓸 수 있는 환경. 이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ODL 쓸 수 있는 환경은 진짜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IT 직군들도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찾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자세히 그 부분을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 IT 엔지니어들을 정말 많이 고용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실제로 제 초등학교 동창에서도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있을 때도 많이 봤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 홍보팀 하라고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뭐 리플사에서 저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홍보팀 합니까? 네, 저는 그냥 온마이웨이에요. 온마이웨이. 시골 서생 온마이웨이. 아니 준영님이 팩트 폭행을 하시네. 일본 사람들이 슬퍼하겠는데. 예, 준영님이 일본은 IT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IT에서 우리나라 월등히 앞서 있어요. 제 체감으로는 일본이 IT 많이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정보 보안도 그렇고, 예, 물론 이제 뭐 압도적으로 마치 막 우리나라 경제 능력이랑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경제 능력 비교하는 수준의 차이는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가 IT에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긴 해요. 들리는 소리로는 일본 애들은 공부를 안 해도 취직돼서 공부 안 한다네요. 아 진짜요? 걔네 완전 되게 좋은데? 그냥 취업이 돼요? 네. 아 XIP님이 이 얘기도 하셨었네요. 리플사 로드맵 보면 거래소 없이 잠깐만요. 그걸 어디 갔어?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요. 네. 거래소 없이 중앙은행들이 하는 것도 있던데 이때 되면 외환까지 쓰지 않을까 하시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중앙은행이 유동성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 XIP를 직접 홀딩해서. 아 차이가 큰 듯하다고요? 이동일님 얘기도 잠깐 볼게요. 네, 이동일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되시는 게 머니그램 미국, 멕시코 송금의 10%를 ODL로 사용한다는데 100%가 되더라도 공시된 송금 규모와는 차이가 큰 듯합니다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맞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일단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저도 막 이거를 직장인이기 때문에 막 시간을 올인해갖고 여기에 대한 지시를 파헤치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 빗소랑 비트 스탬프 간 이동한 모든 물량, 모든 물량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빗소에서 거래되는 트레이드 히스토리, 그리고 빗소에서 거래되는 트레이드 히스토리, 이 모든 데이터를 집계해갖고 아무리 봐도 그 모든 걸 집계해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동일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지금 1400만 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죠? 잘못 썼죠? 엄청난 단위를 적어버렸네. 자, 그냥 이걸로 할게요. 1400만 개 정도 쓰이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머니그램이 쓰는 계정으로 예측되는 어떤 태그를 발견하셨는데 비트 스탬프에서 하루 동안 이동하는 걸 가만히 찾아보니까 빗소에서 이동하는 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뭐 찾으신 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한 500만 개 되는 것 같다. 근데 아까 리플 CEO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오늘날 거래되는 80%가 지금 ODL에 쓰이는 거라고, 빗소의 볼륨 자체가. 그러면 여기다가 8 곱하면은 대충 한 1100만 개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 스탬프에서 빗소로 이동하는 머니그램이 쓰는 계정으로 예측되는 거를 집계를 해보니까 50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일님은 이런 측면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막 데이터들을 XIP 레저는 퍼블릭이니까 막 열심히 추적을 했는데 이제 찾은 게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 지금 얘기되는 것과 좀 실제 데이터가 다르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데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 것까, 이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세요. 근데 다만 제가 직접 여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라 막 끝도 없이 진실을 파헤치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빈틈없이 찾아본 적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빈틈없이 다 뒤져봤는데 실제 50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리플 CEO나 머니그램이 얘기하는 것과 데이터상으로 뭔가 차이가 심하다, 이러면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뭐 빈틈없이 찾아본 게 아니시라면 좀 더 찾아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궁금한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게 좀 안타깝죠. 이동일님도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아마 찾아보고 계실 걸 텐데 아무튼 예, 좋은 활동 감사합니다. 전 저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실을 파헤치는 거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리플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모니그램 CEO 입에서 나온 얘기는 말 그대로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 입에서 나온다고 100% 진실일 수는 없거든요. 확인을 해야지 그게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입장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00%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들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대로 있는 팩트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터키? 터키 뭐예요? 터키 왜 갑자기 나오죠? 멀더 리플은 얼마 가나요? 멀더 리플이 뭐예요? 무슨 얘기죠? 뭐지? 나 바본가? 나 왜 못 알아듣지? 멀더 리플 뭐예요 이게? 에드리엔 이거 인터뷰한 거네? 이거 언제 한 거지? 최근에 한 건가? 언제 한 거냐 너? 졸업 예정자가 되면 우리 회사에 와달라는 기업 소개서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조건은 몇 년간 이직 안 하고 일하기. 노예 계약이네요. UFO. 아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재밌어요 진짜. 스컬리. 주진님 얘기도 잠깐 볼까요? 머니그램이 저렴하니까 시장 장악하다 웨스턴 유니언에서 100개 들고 투항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오면 게임 끝나죠. 이미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는 ODL의 시장 파괴력이 어마하다는 얘기죠. 머니그램이 웨스턴 유니언한테 잽이 안 돼요. 솔직히 잽이 안 되는데 ODL 사용함으로써 웨스턴 유니언을 그렇게 꺾어낼 수 있는 상황, 압도적으로 꺾어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나는 상황 정도가 연출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도. 네 맞아요. 이거 이동일님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걔네 웹소켓으로도 보여줘요. 그래서 노트북에 있나? 제가 대충 만든 거 있는데 여기엔 없네요. 데스크탑에는. 웹소켓으로 라이브 데이터로도 뽑아주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비트스탬프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가 그거 약간 체크해갖고 데이터를 계속 긁어와서 체크한 다음에 XRP 레저상에서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이동한 게 있으면은 그 트레이드 히스토리 보고 나서 판단해갖고 ODL로 체크하는 거 저도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재님은 내년 3월 보고 있는데 방장님 하면서 저를 불렀는데 말씀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주신님은 곧 글이 된다고 보시네요. 저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향후 1년 내에 그 그림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내에 보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저도 바라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1년 내에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 중동 국가들 매우 긍정적인데 소식이 뜨거워네요 주셨는데 소식이 요즘 확실히 뜸합니다. 굿자님 말씀하세요. 닉네임 변경하신 것 같은데 김재현님 질문. 별풍선같이 띄워주면서 각 나라마다 XRP 거래량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던데 좀 가르쳐주세요 하시는데 저도 트위터에서 그런 사이트를 이렇게 GIF로 만들어서 올린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쓸모없는 사이트라고 여겨져 갖고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에서 리플페이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올까요 그게? 자체 탑재요? 뭐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나올까요? 나오면 엄청 좋죠. 근데 나올까요?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까요? 네.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지금 의문에서 질문에서 모든 게 정리됐다고 봅니다. 내년 1분기에 나오는 갤럭시 S11에서 탑재 나올까요?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까요? 장준영님, 세력이 가격 올릴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님 전 세계적으로 규제 풀어서 XRP 송금이 될 때 589달러 갈지도. 근데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미래도 그날그날 시세가 XRP 가격이겠죠. 그죠? 네. 서창호님, 삼성은 트론 아닌가요? 그리고 구자님, 트론은 키스토어 지갑일 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 키스토어랑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랑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이 사실 두 가지예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월렛 두 가지입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암호화폐 계정마다 이 시크릿 키라고 비밀키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 이용할 때 계정의 비밀번호쯤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녹스라고 하는 삼성의 보안 커널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관하는 데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트론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키스토어에서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녹스의 그 트론 계정 시크릿 키를 보관하는 걸 녹스를 통해서 삼성이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바탕으로 뭐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자 등 일본 현직 프로그래머로 취직 조건으로 일본에서 많은 회사가 직접 한국에 와서 면접 채용한 지 12년 됐다고요? 야, 우리나라에서 많이 데려가네. 많이 데려가네요. 정말 많이 데려가나 보다. 제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는데, 근데 일본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가시는 분들은 뭐 본인의 결정이니까 그런데, 저도 약간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네이버 있을 때 일본 법인으로 오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었나? 이 결혼 초반이었나? 신혼 때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 법인에서 오란 얘기가 있었어요, 저보고.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방사능도 터진 시기라 진지하게 막 거기 가면 집은 어떻게 해줄 거냐, 회사에서 뭐 교통비나 이런 건 어떻게 돼? 교통비가 되게 많이 든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비싼 건 비싼 거고, 뭐 집 관련해서 뭐 유지비도 되게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고 얘기 들어갔고, 막 그런 거 되게 알아봤어요. 회사에서 집은 처음에 대출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공이 아니었어요. 대출해갖고 집을 이제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월급은 얼마였지? 월급 얼마 준다 했지? 8,000원인가? 당시에 제가 아직 대리가 될 수 있는 경력도 아니었거든요. 사원급이었어요. 한 2년 정도의 경력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원급인데, 한 8,000인가 9,000인가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8,9천이 의미가 없어요. 가서 그냥 숨만 쉬면서 살면 상관없어요.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은 연봉이 꽤나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그리고 일본어를 무료로 선생님 붙여갖고 강습을 해준다고 했고, 뭐 그 정도? 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땡기더라고요. 방사능도 있는데 그 정도의 조건으로 방사능이 있는 나라에 간다? 그건 좀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때. 전기 요금도 많이 나와요? 세상에. 오마이갓. 문블루님, 파란 달님, 그 타이비트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투기 목적 볼륨, 그리고 비트와 테더 같은 이런 애들의 그 페어 쉐어를 봤을 때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법정화폐, 그리고 더군다나 실사용에 의한 그런 볼륨이 한 반 정도만 가져가줘도 영향력을 확실히 벗어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직도 오늘날에 1%도 못 갔어요. 오디오의 볼륨이 전체 투기 목적 볼륨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가려면 갈 길이 멀죠. 기적의 인터넷 속도요? 일본 느린가요? 구매력 지수로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이에요? 와우. 아니요, 교통비 지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되게 충격받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 진짜 N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N사가 진짜 이제 막 그 서울에 그 출근 시간 그 7시에서 9시 사이 때쯤,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한 8시 한 10분 20분 전까지는 막 을지로나 이런데 이 N사 버스, 통근버스가 막 누비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성남 쪽에 가잖아요, 정자동 근처에. 9시쯤 되면은 N사 버스, 통근버스가 줄줄이 사탕으로 막 지나다녀요. 그 근처에 계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편했어요. 퇴근할 때도 그 버스들이 곳곳까지 주요 요점, 교통 요점까지 막 갔어요. 막 건대 입구 쪽으로도 가고, 저기 광화문 쪽도 가고, 그리고 또 어디죠? 저기 퇴근 때는 안 태워줬다. 미아 상거리 쪽 출근 때만 있었고, 그때는 퇴근 때는 그냥 광화문 쪽으로 가는 게 제 기억으로는 막 한 7시, 8시, 뭐 9시까지 해갖고 3대인가 4대 막 있었어요. 되게 막 편했거든요, 통근이.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았는데, 이 사장놈의 새끼가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이모,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양반이 통근버스 없애버렸네. 낭비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없애버렸어요. 나쁜 놈. 진짜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거 없앴을 때.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 소프트뱅크 SBC 원래에서 XIP도 쓸까요? 쓰겠죠? 아니다. 그거 모르는 거다. 지난번에 기사 보면서 내용 봤는데 아직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정보가 나온 게 없어갖고. XRP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아직은 정보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단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시간 되게 많이 됐네. 야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사원과 협력업체 직원들 대우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어딜 가나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랑 협력업체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SWK님 구독 감사합니다. SWK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또 늦었네요. 오늘은 진짜 일찍 끝내서 한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지났네요.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볼까요? 아까 이동일님이 얘기한 거 잠깐 볼까요? 아니다, 지금 보긴 힘들다. 계정이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봐야겠네요. 조금 더 올라갔네요. 원청이 100이면 협력이 80 주는데 임원들과 운영비 빼면 평균 40 받는다 하더라고요. XIP님이 얘기하신 거 관련돼서 그냥 생활 지식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기업은 모르겠는데 공공이나 또는 정부기관들 있잖아요, 행정기관들, 이런 데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분야 모르겠어요. 무슨 공사나 이런 거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 제가 IT 쪽이다 보니까 모르겠고, IT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문스 계산으로 이제 뭐 인건비 그리고 실제로 이 용역을 맡기면서, 그러니까 과업을 맡기는 거죠. 과업을 맡기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줘야 되는 산정하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대가로 줘야 되는 거에 재경비나 그거 뭐죠? 명칭이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재경비랑 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 그런 것들 뭐냐 와서 뭐 교통비라던가 이동하는 데 쓰이는 비용 그리고 와서 뭐 사무실 운영하는데 뭐 사무실 기기나 또는 이제 뭐 종이 같은 거 출력할 때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재경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다 그래요. 돈을 뭐 1억을 가져갔다 그 용역 대가로 인건비, 재경비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가져갔겠죠. 1억이란 돈을. 그러면은 그 돈을 그 갖고 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걸 분배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회사한테 달려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과업을 맡긴 용역을 위탁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악덕 사장을 만나면은 피 보는 거예요, 진짜. 그 돈을 혼자서 다 꿀꺽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 분들, 그러니까 협력업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용역을 수탁해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탁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약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그렇게 프로젝트나 사업을 따내온 거 그 돈을 직원들한테도 잘 뿜빠이를 해준다. 근데 그런 의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오늘 같은 세상에서. 주신님이 얘기한 것처럼 호주와 필리핀, 호주와 미국 간 송금도 열렸습니다. 오피셜이죠. 아는 동생 엔사 다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라 커피 돈 주고 사 먹어요. 전 직원들 아이디 카드 찍고 공짜로 먹고. 제가 다닐 때 공짜 아니었는데? 그 카페테리아 커피 제가 있을 때도 700원은 했는데요. 그 복지 포인트로 먹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사원증 찍고 먹으면은 그건데. 물론 이제 그 커피 포트나 이런 거 쓰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서비스 탱크님이 얘기하시는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직원들 다 돈 내요. 사원증 찍으면 월급에서 청구가 돼요. 700원씩 한 잔에 700원이에요. 제가 있을 땐 700원이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700원 한 잔에. 맞아요. 카드 찍고 후정산이에요. 월급에 청구돼요. 원래 나가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협력업체 직원도 사람인데 정으로 좀 살자요. 그러게요. 서로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다 보니까 다들 힘든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좋은 시절이 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화면에서 트럼프 사진이 계속 보이네요. 이거 치워버려야겠다. 이 약간 정신 나간 이 아저씨 좀 보기 싫어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대통령이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자, 어쨌든 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10분이 훌딱 갔네요. 자,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에도 늦은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늦게 시작한 만큼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일찍 끝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얘기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팩토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 월바 월바.